여러분이 만약 17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1,000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자산을 들고 돌아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기지 않는 기적에서 시작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55세 강동혁.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건설 자재 무역으로 1,000억대 자산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귀국은 조용했습니다. 환영 인파도 취재 열기도 거부한 채 그는 곧장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17년. 참 길었네요. 동혁은 호텔 침대 위에 놓인 낡은 청첩장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거래처를 통해 우연히 손에 넣은 아들 준호의 결혼 소식. 아빠 손을 잡고 금방 오는 거죠? 라고 묻던 12살 아이가 벌써 30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혁의 가슴 한편엔 서늘한 냉기가 감돕니다. 17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고 헤매던 그에게 동생 기철이 했던 말이 비수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수님 찾지 마. 형 죽은 줄 알고 보상금 5억 챙겨서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렸어. 형 연락처 절대 알려주지 말래. 그 배신감에 이를 악물고 버텼던 세월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과 그래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뒤엉킨 채 그는 결심한 듯 고급 정장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구해온 색바랜 베이지색 점퍼와 때 묻은 운동화, 낡은 모자를 눌렀습니다. 1,000억 자산가 강동혁은 사라지고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초라한 중년 사내만 남았습니다. 동혁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시장 끝자락의 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영숙이네 손칼국수. 투박한 나무 간판을 보는 순간 동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영숙아, 정말 여기 있는 거냐? 가게 문을 열자 낡은 종소리가 울립니다. 딸랑. 점심시간이 지난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동혁의 귓가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서 오세요. 칼국수 하나 드릴까요? 동혁의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17년 전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 칼국수를 끓여주던 아내 영숙의 목소리. 하지만 고개를 들어 마주한 아내의 모습은 동혁이 상상했던 배신자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영숙의 머리엔 이미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죠. 무엇보다 동혁의 가슴을 후벼 판 건 그녀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영숙의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기우뚱거립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몸이 크게 흔들리는 처참할 정도의 절뚝거림. 5억이라는 거금을 챙겨 떵떵거리며 산다던 여자가 왜 이런 허름한 가게에서 몸도 성치 않은 채 홀로 일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 한 그릇이 탁 놓입니다. 영숙은 남편을 코앞에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손님에게 하듯 환하게 웃어 보일 뿐이죠. 맛있게 드세요. 모자라면 말씀하시고요. 동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먹자 익숙한 멸치 육수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17년 전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국물보다 더 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뚝배기 속으로 떨어집니다. 영수가 내 다리가 왜 이래? 기철이가 말한 그 남자는 어디 있고 넌 왜 이러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이닥칩니다. 야, 이영숙. 너 오늘 일당 입금 안 해? 번지르르한 정장에 금색 시계를 찬 사내. 바로 동혁의 친동생 기철이었습니다. 동혁은 본능적으로 모자를 더 눌러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17년 만에 마주하는 동생의 목소리에는 형을 잃은 슬픔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도끼만 서려 있을 뿐이었죠. 동혁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1,000억 자산가가 되어 돌아온 남편, 그리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칼국수를 파는 아내. 과연 17년 전 그날 동생 기철이 숨긴 추악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동혁의 처절한 확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동혁은 그날 이후로도 며칠간 식당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천억 자산가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 구석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아내의 일상을 훔쳐봤죠. 영숙은 매일 새벽 4시면 가게 불을 켰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땀을 흘리며 반죽을 치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동생 기철이 말했던 새 남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5억을 챙겨 달아난 배신자의 삶이라기엔 영숙의 일상은 너무나 고되고 청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이닥친 불청객들이 고요를 깨뜨립니다. 동혁의 어머니 판순과 동생 기철이었습니다. 동혁은 가게 뒷문 틈으로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돈 숨겨놓은 데 불어. 판순의 고함이 시장 골목을 울립니다. 7순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세로 영숙의 앞치마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숙은 당황한 듯 파르르 떨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손님들 보는데. 손님이 문제야? 내 아들 죽은 값 5억 중에 내가 빼돌린 2억, 그거 내놓으라고. 동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합니다. 5억? 그리고 2억?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분명 형에게 영숙이 5억을 다 들고 새 남자와 도망갔다고 했고 어머니에게는 영숙이 2억을 몰래 빼돌렸다며 싸움을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 서 있던 기철이 한술 더 뜹니다. 번지르르한 얼굴로 영숙을 비웃으며 판순을 부추기죠. 어머니, 이 아줌마 입 열게 하려면 더 세게 나가야 해요. 형 보상금으로 우리 사업 자금 대기로 해놓고 지 혼자 아들 뒷바라지한다고 숨겨둔 게 뻔하다니까요. 영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그녀는 멱살을 잡힌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철 도련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정말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때 아주버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짱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식당을 가릅니다. 판순의 손바닥이 영숙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내 아들 탓을 해. 기철이가 다 봤다는데. 담벼락 뒤에 숨은 동혁의 주먹에 피가 배어나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부러진 다리를 감싸 쥐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가 붙잡은 건 벽에 걸린 아들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이제 곧 결혼해요. 대학 등록금도 겨우 냈는데 결혼 자금 한 푼 없어서 이 다리로 국수 밀고 있어요. 제발. 사람 대접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영숙의 처절한 모성애가 담긴 외침. 그러나 기철은 영숙이 끓여놓은 육수 냄비를 발로 걷어차며 침을 뱉습니다. 준호 결혼? 내 돈 갚기 전엔 꿈도 꾸지 마쇼. 그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나간 자리. 영숙은 엎질러진 육수를 행주로 닦아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다시 밀가루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마치 17년의 한을 반죽에 짓이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혁은 그제야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동생 기철이 형의 사망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형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사실을요. 아내는 배신자가 아니라 가장 처참한 피해자였습니다. 동혁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가게 뒤편을 벗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천억 자산가의 차가운 분노가 사막의 전갈처럼 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아, 내가 감히 내 영숙이를,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동혁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준호 결혼식장 예약 확인해. 그리고 강기철 그놈이 지금껏 벌인 사업체들, 사채 기록들 전부 털어와.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동혁은 기철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잔인하게 떨어뜨릴 완벽한 무대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17년의 한을 갚아줄 거대한 복수극. 그 서막은 아들 준호의 결혼식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과연 동혁은 어떤 방법으로 기철의 가면을 벗기게 될까요? 가장 축복받아야 할 아들의 결혼식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한을 짊어지는 사투의 현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17년 만에 돌아온 동혁은 지금 아내 영숙이 겪고 있는 처절한 벼랑 끝 사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호의 결혼식이 고작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식당 앞은 잔치 분위기 대신 차가운 긴장감만 가득합니다. 동생 기철은 영숙이 어렵게 모은 준호의 예식 비용까지 눈독을 들이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죠. 형수, 그 돈 준호 장가 보내는데 쓸 게 아니라 내 빚 갚는 데 써야지. 형 죽은 값 아직 다 안 갚았잖아. 기철의 뻔뻔한 요구에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준호 결혼식만 치르게 해주세요. 그 돈 없으면 우리 준호 신부집 식구들 볼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기철은 차갑게 영숙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숙은 밀쳐졌고 지탱하던 다리에 무리가 가며 그만 길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죠. 동혁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아내를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기철이 저지른 17년의 범죄를 완벽히 단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혁은 담벼락을 붙잡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숙은 빗물이 고인 시장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부러진 발목이 욱신거려 비명이 터져나올 법도 한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을 구하기 위해 10수년 전 인연이 끊긴 지인들을 찾아가려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그 모습. 동혁은 그제야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영숙의 다리가 절뚝거리는 이유. 그것은 17년 전 시어머니 판순이 준호를 강제로 빼앗으려 할 때 아들을 지키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그 돈마저 준호의 등록금에 보태느라 뼈가 어긋난 채 굳어버린 것이었죠. 영숙아, 나 때문에. 나 하나 기다리느라 내 다리가 그렇게. 동혁은 감정을 억누르고 복수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러 향했습니다. 기철이 자주 드나드는 단골 술집. 동혁은 도청장치와 녹음기를 준비해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기철이 친구들에게 낄낄거리며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형? 중동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 사실 몇 년 전에 살아있다고 전화 왔었거든. 근데 내가 뭐라 했는 줄 아냐? 마누라가 새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했지. 그랬더니 형이 허탈해하면서 안 돌아온다더라고. 크하. 기철의 비웃음이 녹음기 속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옵니다. 형은 그냥 죽어있는 게 나아. 그래야 보상금 5억도 내 거고 우리 조카놈 결혼식에도 내가 큰아버지 노릇하며 생색낼 거 아냐? 형이 살아서 돌아오면 내 인생 종치는 건데 절대 안 되지.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철이 가장 화려하게 주목받을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이 모든 진실을 터뜨리는 것뿐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영숙은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준호의 전세 자금 보증금을 다 마련하지 못해 자책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동혁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이 부어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힘없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은 장사 끝났어요. 동혁은 대답 없이 탁자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영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수억 원대의 수표와 함께 짧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준호 결혼 축하합니다. 늦지 않게 전해드려 다행입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어 손님을 찾았을 때 동혁은 이미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가슴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17년을 돌아온 남편의 분노가, 아내를 향한 속죄가, 그리고 동생을 향한 심판이 하나의 불꽃으로 타오를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준호의 예식장 문이 열릴 때 세상은 뒤집힐 것입니다. 과연 동혁은 어떤 모습으로 단상 위에 나타나 기철의 목을 쥘까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다면, 그것도 원한을 품은 채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아들 준호의 결혼식장은 축복의 장소가 아닌 17년. 묵은 추악한 진실이 처단되는 심판의 장이 됩니다. 서울의 한 대형 예식장. 화려한 조명 아래 하객들이 모여듭니다. 혼주석 근처에서 가장 거드름을 피우는 건 단연 동생 기철입니다.
번지르르한 정장에 금시계를 차고는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도 되는 양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반면 그 옆에 영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기철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오직 아들의 앞날만을 생각하며 버텨온 세월이 역력했죠. 식장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음악. 이제 막 식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더니 음악이 뚝 끊깁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음향 사고인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다시 흘러나온 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식장 안을 가득 채운 건 누군가의 은밀하고도 추악한 목소리였습니다. 야, 우리 형? 중동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 사실 몇 년 전에 살아있다고 전화 왔었거든. 근데 내가 마누라 바람났다고 거짓말했지. 크하. 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철의 안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형은 그냥 죽어있는 게 나아. 그래야 보상금 5억도 내 거고. 형이 살아서 돌아오면 내 인생 종치는 건데 절대 안 되지. 비열한 웃음소리가 천장을 때리는 순간 예식장의 거대한 문이 단숨에 열립니다. 눈이 부신 역광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시장통을 어슬렁거리던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슈트,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천억 자산가 강동혁이었습니다. 죽은 강동혁이가 살아 돌아왔다. 기철아, 내 형이 여기 왔다. 동혁의 천둥 같은 외침에 기철은 뒤로 자빠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귀신을 본 듯 입만 벙긋거리는 기철의 멱살을 동혁이 단숨에 낚아챕니다. 판순 또한 동혁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형이 어떻게? 분명히 죽었다고. 그래, 넌 내가 죽기를 바랐겠지. 내가 가로챈 내 목숨값 5억, 그리고 내 아내에게 씌운 17년의 오물들. 오늘 다 돌려받으러 왔다. 영숙은 단상 아래에서 동혁을 바라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7년을 남편의 영정 앞에 빌고 또 빌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자로 믿고 원망하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식장 뒤편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강기철 씨 17년 전 실종 사망 보험금 횡령 및 형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철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집니다.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기철의 비루한 뒷모습. 하객들은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17년간 억눌렸던 영숙의 한이 동혁의 강력한 한 방으로 산산조각이나 공중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혁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들 준호와 영숙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멈춰버린 결혼 행진곡 위로 진짜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남겨진 상처와 아내의 망가진 다리,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또 한 사람, 판순이 남아 있습니다. 동혁은 이제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 발걸음을 뗍니다. 과연 이 가족은 17년의 공백을 메우고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같은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상처 입은 가족이 서로를 치유하며 다시 일어서는 기적 같은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철이 수감되고 난 후 동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 영숙을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17년 전 아들을 지키려다 으스러진 영숙의 다리. 돈이 없어 자식 뒷바라지가 먼저라며 방치했던 그 굽어버린 뼈를 동혁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죠. 영숙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걷게 해줄게.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된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혁은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1000억이라는 돈도 아내의 부러진 발목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깨달으며
그는 지나온 세월을 참회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투는 그때부터였죠. 굳어버린 근육을 깨우는 재활 훈련은 비명이 나올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동혁은 영숙의 땀을 닦아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조금만 더 영숙아. 한 걸음만 더. 동혁의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6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지팡이도 누군가의 부축도 없이 병원 정원 바닥에 발바닥을 온전히 내디뎠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며 똑바로 섰습니다. 한강변의 산책로. 영숙은 동혁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더 이상 몸이 기우뚱거리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며 세상의 눈치를 보던 미안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노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중동의 모래바람을 견디게 했던 17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똑바로 걸어지는 게 꿈만 같아요. 꿈 아니야. 이제 우리 인생에 절뚝거리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안 둬.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였던 시어머니 판순. 그녀는 기철의 배신을 알고 난 뒤 식음을 전폐하며 알아누웠습니다.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송곳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른 것이죠. 동혁은 판순을 영숙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판순은 거실 한복판에서 영숙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기철이 그놈 말만 믿고 너를. 내가 내 다리를 저렇게 만들고. 영숙은 말없이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12년의 누명이 한순간에 씻기진 않겠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맺힌 한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녹여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신포시장의 낡은 칼국수 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동혁이 마련한 새집 주방에서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영숙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반죽을 치댑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영숙이네 손칼국수 배달 왔습니다. 영숙이 밝은 목소리로 칼국수 그릇을 내려놓습니다. 동혁은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1,000억을 준데도 이 국물 맛이랑은 안 받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집니다. 17년 전 공항에서 헤어지며 끊어졌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굽었던 길은 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합니다. 동혁은 영숙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고난은 길었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가족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 지금 잠시 절뚝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견디고 기다리는 이에게 인생의 봄날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세월의 오해를 풀고 다시 하나가 된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